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만찬에선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이 파편에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퇴근길 버스에서 불이 나 1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담당 사령관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 내륙과 호남 등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 차례 거절당한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진 4장을 공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고 자리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두 사람 간의 대화도 전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고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한 대표도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이 차가운 커피를 주문하자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이었던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성과와 국정감사를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고 한 대표가 별도의 인사말을 할 기회는 없었다고 만찬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10여 분간의 산책도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따로 현안 등을 놓고 대화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님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실에서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다른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8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결과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한 표 차이입니다. 최 목사가 받은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는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불기소 권고였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에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원래 판단대로 두 사람 다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담당 지휘관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공격까지 예고했고 레바논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옆 나라 시리아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6층짜리 건물 곳곳이 처참하게 부서졌고 고가 사다리로 생존자 수색에 나섭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로켓 담당 사령관인 이브라임 쿠바이시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תקפו באופן מדויק קומה במבנה בה הוא היה עם מפקדים נוספים ממערך הטילים של חיזבאללה. היום נורו לעורף הישראלי כ-300 רקטות.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민가에 숨긴 미사일이 이번 작전 목표 중 하나라며 공습의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Our forces conducted precise strikes against Hezbollah's launch points. This is a long-range Hezbollah missile inside a home.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를 의식한 듯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대피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수만 통이나 보냈는데 아랍권에서는 민간인의 번호 해킹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망자는 600명, 부상자는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He said their morale is low, and he indicated that their abilities are lowered. You know, there were 250 or so missiles fired by Hezbollah yesterday into Israel, 300 today, according to the IDF. 이스라엘은 이번 북쪽의 화살 작전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복귀될 때까지 이어진다며 공습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 정도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들이 함께해야 더 강력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성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야 하느냐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4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자별로는 해리스 후보 지지자의 47%, 트럼프 후보 지지자의 40%가 미국의 군사적 방어에 찬성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어 의지는 좀 더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를 침공하면 미국이 군대를 파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맹 간의 단합된 힘을 강조하며 최근 고립주의 경향을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We cannot grow weary. We cannot look away. And we will not let up on our support for Ukraine. 한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움직임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 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던 만큼 한미 간의 빈틈없는 정보 공유와 대응 공조를 통해서 24시간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내게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8차 한미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 언론에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새 협정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이 오늘 단일화 후보를 각각 발표합니다.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이 많아 역대 최다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중동 산범과 평촌, 분당을 포함해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안이 모두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에 떨어지며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촌 아들목 인근에선 퇴근 시간대 버스에서 불이 나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한효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양쪽 도로에서 진압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부근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파편이 반대편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의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간색 대형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뒷부분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촌아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 모두 빠르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고로 인한 도로 통제까지 겹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 3층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1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기차는 아니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좀 걸릴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해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이 뺑소니범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를 쫓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왕복 6차선 도로. 질주하던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추돌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방으로 파편이 널브러집니다. 사고를 인지한 뒷차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며 줄줄이 멈춰섰고 다행히 2차 추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우리 집 앞에서. 그래서 원래 이 소리가 뭔 소리다냐 하고 나와서 본 게 남자는 이쪽에 가 있고 여자는 저 가운데 가세요. 참변을 당한 건 오토바이를 탑승한 20대 남녀였습니다. 저기 사람 아니야? 신발 입고. 저기 사람 어떻게 해? 뒷자리에 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주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거니까 반드시 검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팀원들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경찰은 뺑소니범 신원과 관련해 최종 확인 단계에 있다면서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합성마약 야바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의 전통 가방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몰래 들여왔는데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한 차량으로 사복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격렬히 저항하던 외국인이 끝내 붙잡힙니다. 주머니에서 분홍색 알약 수십 개가 든 봉지가 나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합성마약 야바로 주로 동남아에서 제조됩니다.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주문하면 태국 전통 가방 내피 안에 야바 1000정씩 숨겨 국제 택배로 들여왔습니다.
판매책들은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놓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수령했고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로 이 가운데 6명은 한 숙소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야바 9,927정과 필로폰 대마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외국인 판매책을 검거하다 보니까 그 상선인 그 충청권 판매책을 확인하여 검거하였고 또 그 상선인 국내 전달책을 전라도 모 지역에서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야바 판매책 등 1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투약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군대에서 사용하는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알려준 현역 군인들이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암구호가 유출된 사건들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군인도 있었는데요. 우리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군 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수집하는 사채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군 간부들의 대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군인 신분을 증명하라며 암구호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채업자는 암구호가 실제 부대에서 쓰이는지까지 확인을 한 뒤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구호는 유출과 동시에 즉시 폐기해야 할 만큼 보안성이 강조됐는데 현역 군 간부가 민간 사채업자에게 이를 누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운전병이었던 한 병사는 암구호를 외우지 못하자 여자친구와의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안보의 긴장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때에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되겠고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건 이상의 암구호 유출 사건 관련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게 암구호를 요구한 사채업자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유출 사례는 더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나라 체육단체 회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회장들에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부실한 자료 제출과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던 회장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먼저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들의 질타는 감독 선임 논란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축구협회에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딱 보냈어요. 잘못된 답변에는 고성 섞인 질타가. 11차는 없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로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협회 사유와 지적에 어물쩍 넘어가려 했을 때는 확실히 답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해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예안이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줬으면 우리. 3년 전 회장직 3년임에 성공한 뒤 이를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불러서 골프 접대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 회장은 이를 시인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적이 친 적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도 진땀을 흘렸습니다. 협회 후원사 신발을 신다가 물집이 잡힌 안세영의 사진과 함께 후원사 물품 강제 사용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규정을 바꾸려고. 대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측근 인사 채용과 삼선도전 셀프 심사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국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축구대표팀에 집중됐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의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도 현안 질의에 출석했는데요. 굳은 표정의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특혜나 불공정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규현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감독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송구스럽다 말하면서도 선임 절차에서 어떤 특혜나 불공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가 드러나면 책임질 생각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도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폭로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졸속으로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 현안 질의에 참석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다음 달 2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계속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이제껏 통일을 주장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꾸면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체코 원전을 둘러싼 야당의 주장은 낭설이라며 국익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기종 기자입니다. 체코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두쿠바니 원전 건설을 시작으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덤핑 적자 수주 주장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라는 사업을 하겠느냐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두 개의 국가 주장에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거라면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데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 곡성을 찾아 정부를 심판하자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심판을 넘어서 탄핵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콤바인을 직접 운전하며 벼를 수확합니다. 전남 영광에 이어 곡성을 찾아 재보궐 선거 지원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 이걸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2차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일정에 앞서 사자성어 군주 민수를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 독점으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건 돈 문제건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분들이 중도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민주당을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이라고 표현했다가 호남의 패권 정당이라고 수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곧장 대단히 부적절하고 너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반발한 건데 두 당의 신경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민주당 안에서는 금융투자세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일단 살려야 한다는 금투세 유예파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금투세 시행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토론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투자하라는 인버스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세 토론회는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로 시작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이게 토론회야!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 좀 쫓아내고 놀이개입니까 국민이? 유예팀과 시행팀 3대 3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 역시 치열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하다는 유예팀에 시행팀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해 나가면서 밸류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뒤따라 붙게 됐을 때 이게 부스트업이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금투세가 주가 조작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란 주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일 겁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런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주가 조작 문제는 그 금투세 찬반이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저는 논점이라 생각됩니다. 금투세가 증시를 끌어내릴 것이란 주장엔 이런 반박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버스, 즉 주가 하락에 투자하라는 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즉각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냐고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당론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미 답은 유예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내년부터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 교과서가 공개된 직후부터 야권에선 한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됐고 신청 자격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는데요. 결국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교육부의 답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다른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자가 집필에 참여한 건 물론 출판 실적을 조작해 애초에 검정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그대로 표지 가리를 해서 제출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일제 침략이 진출로 표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해야 한다. 이건 일본으로 떠나셔야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여당은 다른 교과서들에 담긴 북한 세습 등의 내용이 북한 미화라고 맞받았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님께서 일본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역사교과 쓴 사람 북한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또 당초 현안 질의까지 하게 된 배경인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절차를 더 따지고 있다며 야당의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내용에 대해서 뉴라이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측은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면서 문제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배달기사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면서 잠시 정차 중인 배달기사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부착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 대부분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리 2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영상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앞서 달리는 빨간 차량에 오리 2마리가 자루 하나에 담긴 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루에 구멍을 뚫어 간신히 목만 내밀고 있는 오리들은 중간중간 입이 벌어졌다 다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된 후 509만 회가 넘게 조회될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차에 달고 질주하는 건 동물 학대로 보인다면서 오리가 너무 불쌍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네요. 30년간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아오다 지난해를 끝으로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난 배우 김혜수 씨의 후임으로 한지민 씨와 이재훈 씨가 발탁됐습니다. 한지민 씨는 MC 자리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또 청룡영화상을 대표한 김혜수 선배의 뒤를 잇는 부담감이 크지만 그동안 만들어온 전통과 품격을 이어받아 부족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새 얼굴 이재훈 씨도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준비해 찾아뵙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청룡의 여인 타이틀을 물려받게 된 한지민 씨와 새로운 청룡의 남자로 발탁된 이재훈 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돼준 은행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은행 열매의 냄새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변. 빽빽해야 할 가로수가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커다란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가 수억 원을 들여 가을철 도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은행나무 앞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달 정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없앤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약 45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의 밑동입니다. 제 손에 10배가 넘는 둘레인데요. 이렇게 교체 공사로 잘린 나무만 벌써 160그루에 달합니다. 산림청 매뉴얼에는 악취를 막기 위해 은행 열매를 조기에 털거나 그물망 등을 설치해 민원에 대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탓에 은행 열매 처리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냄새도 엄청 심하잖아요. 아예 수종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요. 문제는 앞나무 대신 심어진 어린 수나무가 가로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 20년 넘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나무가 크고 오래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가 훨씬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도 많고 무엇이 더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오랜 시간 도심 속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온 은행나무들. 잘라내기 전에 공존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면 며칠이 안 돼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돈이 많은 부자 지자체에까지 국비가 투입돼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는 지방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건데 지자체가 통상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제 서울페이 많이들 하세요. 그동안 지역화폐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 규모는 2019년 800억 원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021년 1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정부는 예산 책정을 중단했지만 서울시 등 부자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화폐 발행을 계속했습니다. 지역화폐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폐 발행 여력이 큰 부자 지자체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없고 결국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에 한정해서 발행해야만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상쇄되게 됩니다. 지역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재정을 낭비하는. 정부는 물가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개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까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높이는 이중 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업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이중 가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인데요.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배달앱 속 롯데리아 햄버거 주문 화면입니다. 불고기 버거의 단품 가격은 5,600원, 세트 메뉴는 8,400원입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사면 같은 메뉴에도 단품은 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이 더 저렴합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의 이중 가격 시스템은 관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버거킹의 대표 메뉴 와퍼 세트는 배달과 매장 간 가격 차가 1,400원. KFC는 지난 3월 이중 가격제를 2년 만에 도입했고 파파이스도 4월부터 배달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 MGC 커피와 컴포즈 커피 역시 이중 가격을 도입한 가운데 다음 차례는 국민 대표 음식인 치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적정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눈치 보다가 점점 앱을 들어가다 보면은 또 높아졌네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더 부담을 느낄 거니까.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배달 비용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배달앱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또는 판매 생산자, 외식 영업자 모두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배달 플랫폼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주가 지수들과 다르게 주주 환원과 자본 효율성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위 100개 상장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기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5단계 과정을 거쳐 지수에 포함될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살폈습니다. 이후 2년 연속 배당을 했거나 자사주 소각을 했는지 등 주주 환원 여부,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 계량 요건만 살펴보는 코스피 200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밸류업 우수기업은 코스피 67곳, 코스닥 33곳, 총 100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물론 금융과 바이오 등 전체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을 특례 편입하였으며 내년 6월부터 공시 표창 기업에 대한 특례 편입과 함께 공시 이행 기업 우대 편입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당장 다음 주부터 밸류업 지수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한 ETF 상품 등이 상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만큼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수는 결국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냥 결과물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시장을 효과를 줄 만한 이런 자금의 플로우가 애당초에 우리나라는 좀 드물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주주환원 촉진 세제 혜택이나 금투세 폐지 등의 조치가 동반되어야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원룸 월세와 전세 보증금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원룸 월세는 평균 71만 원으로 전달보다 2만 원 하락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 1,312만 원으로 전달보다 233만 원이 낮아졌습니다. 소비자원이 휴대용 유모차 주요 브랜드 8개의 품질과 안전성 시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들의 가격은 30만 원대에서 최대 80만 원대까지 2배 넘는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모두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지만 유모차 손잡이에 짐을 걸면 유모차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교를 휩쓸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진단했는데요. 앞서 한국은행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몽유병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드론을 띄워 몽유병 환자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소녀가 숲속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0살 소녀가 실종돼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잠을 자던 중 집에서 1.6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제 집인 양 편하게 자고 있는 이 소녀를 찾으려고 주민들과 경찰이 동분서주한 겁니다. 결국 드론 조종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띄우고 나서야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숲속에는 독사와 멧돼지처럼 위험 요소들이 많지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시내 한복판에 도미노가 설치됐습니다. 이 하얗고 네모난 도미노들을 가지고 화합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8,000개의 거대한 도미노가 세워졌는데 총 길이가 2.5km에 달합니다. 캐나다인의 43%가 이웃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통계도 나올 만큼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는데요. 행사와 관련된 티셔츠와 토트백 등 굿즈와 식사까지 제공됐다고 하는데 여기엔 무려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수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도미노들이 모두 쓰러지는 데만 30분이 걸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제 현장 같았답니다. 더위가 물러가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더운 여름이 끝나서 한숨을 돌렸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 여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섭씨 37.7도의 더위가 무려 113일 동안 지속됐는데요. 1993년도에 세운 76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의 피닉스 사무소 측은
피닉스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더위로 인해 애리조나주 산불 피해 면적이 작년에 비해 6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을 날씨가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제 설악산에서는 때이른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작년보다 36일이나 빨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전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19.5도, 부산은 2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쳤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